이제는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근 병증은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도 올라가는 애들, 내려오는 애들, 아니면 척수 레벨에서 반사로 나타나는 전도에서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신경 전도가 차단된 상태가 신경근 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근 병증은 통증이 아닌 신경 전달의 차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신경학적 징후가 나타납니다. 즉, 신경근 병증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신경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신경학적 결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사통과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신경근 병증은 주로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반사 감소와 같은 객관적인 신경학적 징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징후는 임상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증상인 통증과는 구분됩니다. 신경근 병증은 주로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종양 등에 의해서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거나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경근은 단순한 자극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능이 실제로 저하되게 됩니다. 신경근 병증은 방사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근 병증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나 진행하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신경근 병증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근 병증은 신경 전달 차단, 통증과의 구분, 그리고 피절과 통증의 관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은 신경 전달 차단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근 병증은 감각 또는 운동신경 섬유에서 전달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각신경이 차단되면 무감각증이나 저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운동섬유가 차단되면 근력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감각이 일어나면 피절을 따라 나타나고요. 근력약화는 근절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둘째는 통증과의 구분입니다. 신경근 병증은 통증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죠.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로 진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리로 퍼지는 통증이 있어요.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면 이는 방사통은 있지만 신경근 병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어떤 검사를 하죠? 세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브러쉬나 핀으로 니들로 해서 찔러보는 감각검사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슬 테스팅 할 수 있습니다. 근절의 머슬 테스팅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리플렉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텐던이나 파텔라 텐던에 망치로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반사가 제대로 일어난지 아니면 소실됐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를 한번 살펴보시면 피부 분절과 통증의 혼돈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통의 분포를 통해 발생 부위를 추정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L4, L5, S1 신경근에서 발생하는 방사통의 분포는 서로 구분할 수 없으며 방사통만으로 신경근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근의 분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피부 분절에 나타나는 감각 이상이며 이는 방사통의 분포가 아니라 무감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근 병증의 특징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5의 신경근 병증은 발등 굽힌 근력 약화와 엄지발가락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S1의 신경근 병증은 발목의 플란터 플렉션 근력 약화와 발의 외측 감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신경학적 평가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경근 병증은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근 병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종양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은 수술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근 병증의 정확한 원인 파악은 적절한 치료 방법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병증의 진단에 있어 영상검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MRI나 CT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MRI나 CT를 봤을 때 신경근 압박의 원인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받았을 때 임상 증상이 일치하는지 꼭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디스커션 부분에 통증 유형의 명확한 구분을 해보자. 우리 이때까지 요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요통 안에서 크게 뭐 네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요통 안에 속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요통 안에서 첫 번째 봤던 게 연관통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통을 봤고요. 세 번째는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연관통은 신경학적 증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했죠. 찌릿하거나 이런 통증이 아니라 했습니다. 둔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퍼지는 통증이지만 그 퍼질 때 퍼지는 중간 부위 말고 원인이 되는 부위를 좀 잡을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사통은
특징이 띠를 형성하고 쭉 내려가는 특징이 있다. 찌릿하고 저미고 엄청 기분 나쁜 통증, 전기에 감전된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방사통의 이유고, 얘의 반응은 염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염증이 방사통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병증은 뭔가 압박이 돼서 문제가 일어난다. 컴플레이션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컴플레이션에 의해서 신경 전도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신경근 병증이다. 그래서 감각이 이상할 수도 있고 운동이 이상할 수도 있고 반사가 이상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방사통과 채성연관통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방사통과 채성연관통의 구분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두 통증 유형은 자주 혼돈되지만요, 실제로는 매우 다른 특성과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통은 흔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드문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사통의 유병률은 1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 우리가 보는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방사통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연구에 의해서는 12%라 하지만 임상에서 더 많다는 말은 채성연관통을 방사통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진은 방사통이 실제보다 더 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진을 한 중요한 이유는 허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일어난 거죠.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통과 연관통을 구별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환자 인터뷰를 제대로 못했을 때 캐치를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 말을 유심히 들으셔야 되고, 통증 양상이 완전 달라요.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감전된 듯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어난다 했죠. 연관통은 무딘 통증입니다. 무리하다, 뻐근하다, 이런 통증이 연관통입니다. 그래서 채성연관통을 방사통 오진하면 불필요한 영상검사, 시술,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관통을 방사통으로 오인하고 실제로 MRI도 찍어보고 MRI 찍었는데 진짜 디스크가 좀 나있어요. 그러면 너의 통증이 방사통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의료비가 가다 청구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다면 그러면 돈만 날리고 시간만 뺏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게 영상 검사입니다. 영상 검사를 봤을 때 요통, 방사통, 신경근 병증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관통은 영상 검사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 양성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관통은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죠? 우리가 그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보는 엑스레이 비슷한 거 있죠? 거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변주성 통증을 보시면, 신경변주성 통증은 신경시스템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유해 자극성 통증과 다른 기전과 특성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연관통과 유해 자극성 통증은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으며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질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질통은 다들 아시죠?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질통이란 정상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 즉 예를 들어서 가벼운 접촉이나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질통 뭐냐?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원래 통증으로 안 느껴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통증으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는 신경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연관통과 유해 자극성 통증은 조직의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있죠. 예를 들어 근육의 긴장이나 관절염증, 유해자극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이러한 자극이 다른 부위로 인식되면 연관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통증은 조직 손상이 있는 동안에 지속되고요. 조직이 치유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신경병증성 통증은요, 신경 자체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말초신경, 신경근, 중추신경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신경병증성 통증은 원인이 된 조직 손상이 치유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통증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실제로 조직이 치유된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 매핑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죠. 머릿속에서는 통증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만성이 됐을 때 조직이 치유돼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아는 BPS 모델 중에 PS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경변주성 통증의 증상은 화끈거림, 전기충격 같은 통증, 저림, 무감각, 가려움증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해자극성 통증은 둔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통증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인터뷰할 때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인터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진단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통, 연관통, 방사통, 신경근 병증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엄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둔한 통증이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로 퍼진다면, 퍼지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이는 유해 자극성 통증 또는 연관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주로 근육인데 관절 등 조직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상대적으로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날카롭고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다리로 방사되고요. 신경학적 증상, 여기서 신경학적 증상은 감각 이상, 운동장애, 반사장애 이런 것들이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이는 방사통이나 신경근 병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경근 자극이나 손상이 인해 발생하며 디스크 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위해서 꼭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보통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보다 복합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관통도 있으면서 방사통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연관통이 나타난 이유가 조직이 손상돼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섬유태나 이런 애들이 찢어져갖고 디스코제닉 페인이 일어난다면 방사통보다 연관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신경에 뭔가 해를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통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찢어지면서 디스크도 같이 탈출됐어요. 그렇다면 방사통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제대로 된 연구를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임상에서는 하나의 통증 유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 통증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디스크 손상, 디스크 안쪽이 찢어진 거죠. 내부 디스크 손상은 연관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내부에 발생한 자극이 직접적으로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 자극이 척수를 통해 다른 부위로 인식되어 연관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스코그램이라는 특수한 검사, 조영재 넣어서 하는 특수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 탈출은 방사통을 동반할 수 있죠. 디스크가 탈출되면 신경근이 압박되고 신경근의 염증과 자극을 유발해서 이로 인해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MRI나 CT를 보고 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상경우 중요점은 같은 환자에게서 내부 디스크 손상과 디스크 탈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환자는 연관통과 방사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진단과 치료에 복잡성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용어의 사용입니다. 용어의 사용은 자골신경통이란 얘기를 이제 하지 말고 방사통이냐 연관통이냐 요통이냐 이런 얘기를 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자골신경통과 같은 포괄적 용어 대신 환자의 통증이 무디다 뻐근하다 이러면 연관통, 찌릿찌릿하고 저려요 쭉 내려와요 이러면 방사통, 그게 아니라 감각이 이상합니다 신경근 병증, 이런 것들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환자의 교육, 다른 의료 전문가와 소통, 효과적인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상에서 허리 아픈 환자가 왔습니다. 허리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일단 통증에 대한 감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병력 청취가 되셔야 됩니다.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분이 연관통인지 아니면 방사통인지 신경근 병증인지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 예후가 결정되는 거고 환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구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꼭 3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